본주, 하, 유덕, 선양무사. 인정상관의 도덕을 흠모하여 잠옷 고든 정신과 품성으로 일관된 생을 산 사람들이 많았으니 하감 이중성은 빼놓을 수 없는 그 한 예이다. 세대충군 최처자와 결혼하여 젊은 시절의 여의고 독립운동에 매진하던 그와 그의 아들 임수의 후일담을 여기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성은 그 무렵 월성이씨 가문의 여자를 후치로 맞이하여 자식들을 맡기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도록 하였다. 자신은 오직 대선생 칭산의 사적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그의 옛날 아내 세대충군의 유언에 따라 아들 임수를 새 옷으로만 입혀서 길렀다. 즉 국민학교도 보내지 않고 자연을 배우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딸과 임수를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다. 자식들을 외놈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자 함이었다. 해방이 된 후에도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방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전횡하는 리승만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딸들은 이미 혼기가 다 되어가는 나이였고 임수도 나이가 벌써 10살이 넘었다. 게다가 다들 나이에 비해 숙성하였다. 당시엔 양민증이 없으면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가히 나들이조차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다. 무적자로 자라고 있는 임수는 스스로 앞날이 심히 걱정됐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체구가 장대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치환대원이 키만 보고 양민증을 내놔라 하고 조사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중성은 이런 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저 일만 시켰다. 그가 자식들을 호적에도 올리지 않을 만큼 리승만을 옳지 않게 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리승만이 사사로운 명리를 생각하여 대의를 저버리는 인물임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리승만은 전부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임시정부의 존재를 여지없이 짓밟아 큰일을 그르쳤다. 리중성은 옛날에 미국에 있는 리승만으로 하여금 일본인들의 만행을 온 세계에 폭로케 한 장본인이었다. 일본인의 만행이란 바로 관동 대지진 때 2700여 명의 조선인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세계 언론에 폭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임시정부의 요원으로서 일본에서 활약 중이던 이중성, 곧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리승만은 그것을 폭로할 때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순전히 리승만 자신의 이름만을 내세워하였다. 즉 임시정부 요원 이중성이 외국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목숨을 걸고 수집하여 보낸 사실을 고의적으로 감추고 자신이 일본에 밀파한 부하 한 사람이 수집하여 보내준 것으로 호도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리 임시정부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승만을 참으 대단한 인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그때 리승만이 이 사건을 사실대로 우리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렸더라면 임시정부의 위상뿐이 아니라 리승만 자신의 위상도 한층 더 올라갔을 것이고 나라의 운명 또한 이같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개 리승만의 신사가 그러했기 때문에 외적이 물러간 후에 이 땅에 들어와 등이 반민특위를 해체할 수 있었고 친일 간상배를 등용할 수가 있었다. 때문에 리중성은 그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식들을 그 백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이 리중성을 생각하는 점은 참혹 각별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리중성이 이밤산 아래 은거하고 있으면서 전국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리중성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학문이 깊고 경륜이 높은 사람이었다. 외국어도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리중성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는 것이었다. 리승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를 중용하고자 하였다. 리승만은 정읍에 와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1946년 6월 3일 그의 동태를 대강 파악한 후에 귀경하여 그를 회유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편에 있는 국내 임사들 중에는 가히 그를 달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능히 그를 달랠 만한 사람은 김철수, 여운형, 백관수 등인데 이미 자신의 편이 아니었고 자신을 위해 수고해 줄 인물들이 아니었다. 하여 리승만은 생각 끝에 주중대사 신서구를 급히 불러들였다. 신서구는 백야 이범석의 매부였고 리중성과 가장 친한 인물이었다. 당시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통치하는 시대였다. 그러므로 주중대사의 급수가 주미대사의 급수보다도 한층 위였다. 리승만은 그러한 신서구를 전권 특사로 삼아 정읍으로 내려보냈다. 리중성을 잘 달래어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신서구를 경호하는 경찰의 숫자만도 250명이나 되었다. 당시 상황이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실로 굉장한 행차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리승만은 전라북도 도백에게 명령을 내리어 이중성이 어디도 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였다. 하여 도백은 정읍군수에게, 정읍군수는 이반면 면장에게, 이반면 면장은 신기촌 리장에게 미리 리중성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신기촌 사람들은 다들 하감 리중선 선생이 무슨 큰 죄에 걸려든 것으로 생각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였다. 그 이튿날 도백이 직접 금태모자를 쓴 경찰관들을 데리고 리중성의 초가를 찾아왔다. 그는 리중성에게 신서구의 행차를 알리고 극과 원수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리중성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는 신서구라는 사람을 모르오. 더군다나 네 박사가 나를 알 리가 없소. 그러니 다들 돌아가 주기 바라오. 이에 도백이 말하였다. 어째 옛날에 같이 일하신 분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장 친한 벗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옛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만나주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리중성이 발현이 놓아여 꾸짖었다. 네 이놈! 옛날의 신서구가 어찌 이러했더란 말이냐? 옛날의 신서구는 나와 서로 옷을 기워 입고 양말을 꿰매어 신었던 사람이다. 어찌 이렇게 사람을 미리 보내어 귀한 티를 내더란 말이냐? 나는 옛날에 신서구를 알 뿐 지금의 신서구는 모른다. 썩 물러가거라! 도백과 경찰관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나왔다. 이들이 당장 정읍으로 달려가 신대사에게 사실을 말하자 신서구는 크게 웃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가 갈아입은 옷이란 바로 남루한 농사꾼의 옷이었다. 그는 도백과 비서 2사람만을 데리고 차에 올랐다. 대사를 태운 차는 정읍에서 남쪽 방향으로 달려 대흥리를 들어갔고 대흥리에서 동남으로 진등을 지나 구면리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좋지 않아 걸어야 했다. 대사는 한 손에 지팡이와 한 손에 막걸리병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비서가 술병을 대신 들려고 했으나 듣지 않았다. 대사 일행은 서남촌, 봉암 등의 마을을 지나 리중성이 사는 신기촌에 이르렀다. 그 길은 대사 신서구가 옛날에 보천교에서 나오는 독립자금을 가져가기 위해 누차 다닌 적이 있던 길이었다. 당시 보천교에서는 그 돈을 대개 이중성에게 건네주었고 이중성은 그걸 신서구에게 건네 림시정부로 보냈던 것이다. 신서구가 이중성 내 살인문
앞에 이르렀다. 때에 해는 서산에 걸려 있었다. 일부러 때를 맞추어서 온 것이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하감, 하감, 하감 있는가? 그러자 이중성이 방문을 열어보더니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그의 손을 잡고 맞이해드렸다. 이 사람 왔구만. 아무렴 그렇지. 이렇게 와야지. 두 사람이 방에 들어와 서로 예를 행하고 자리에 앉자 인수가 들어와 신대사 어른께 절을 하였다. 이에 신서구가 반가이 담례하며 말하였다. 인수가 몰라보게 컸구나. 너희 아버지한테 꽉 묶여 살면서 이렇게 크다니 참 대견스럽구나. 은근히 오금을 박는 한마디였다. 인수가 밖에 나가 술상을 들여오자 두 사람은 오래간만에 쌓였던 회포를 풀어가며 술잔을 비웠다. 도백과 비선은 욱방에 들어 따로 술상을 받아놓고 귀를 기울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전관 특사 신서구가 물었다. 자네 설마니 이런 이밤산 산채맛 때문에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자 이중성이 말하였다. 어디 산채맛 때문인가. 오직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묘한 생기 때문이지. 하긴 동감일세. 하지만 자네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이 생기를 우리 동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리 박사를 돕는다 생각하지 말고 동포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세. 하사비군하며 하사비민일이요 하는 말도 있지 않은가. 어느 임금이나 섬기고 어느 백성이라 부린다는 뜻으로서 임금이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리상을 세상에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리 박사, 그 사람 살기가 너무 많아. 그가 윗자리에 있고서는 아무리 우리 동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없어. 그의 사람됨이 그러한데 내 어찌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보다도 지금 만주에 있는 동포들의 근황은 어떠한가. 아무래도 리중성이 화제를 돌려놓으려는 것 같아 신서구가 쐐기를 박으려 하였다. 자넨 어찌 여기 동포들은 생각지 않으면서 거기에 있는 동포들의 근황을 묻는 것인가? 여기를 생각지 않음이 아닐세. 만일 거기 동포들이 중국 국민당에 등을 돌리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만일 국민당이 망하고 홍군이 중국을 차지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 불똥이 어찌 여기에 튀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말일세. 이러한 말에 신서구가 어디 중요한 곳이라도 쿡 찔린 것처럼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감, 자넨 역시 이런 초야에 묻혀 있으면서도 정세 분석을 날카롭게 하고 있구만. 신서구는 이어 중국의 정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민당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홍군에 비하여 병력과 무기가 월등히 우수하고 모든 도시와 교통료를 다 점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마치 전날 일본군이 점과 섬만을 장악했던 것과 흡사한 상황이었다. 자연히 병참선이 길어지고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 허점투성이었다. 거기에다 인심은 날로 홍군에 기울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중국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했다. 하여 만약에 리중성의 말대로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등을 돌려 공산을 표방하는 홍군을 지지하는 날이면 국민당 정부는 순식간에 위태롭게 될 것이었다. 이미 중국은 100여 년 동안이나 열강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압박과 모독을 당했고 착취와 수탈 속에서 신음해왔던 참이었다. 그리고 8년 동안이나 일본과 무참히 깨어지기만 하는 전쟁도 치렀다. 다행히도 연합군에 가담하여 승리를 얻어내긴 했지만 사실 너무나 값비싼 참승이었다. 때문에 중국의 인민들이 결코 내전을 원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래서 국민당군과 홍군이 아직은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동국의
새를 뻗치고 있는 홍군 측에서 예전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연변, 용정, 동화 등지에 우리 동포들을 앞세워 진격한다면 국민당군이 능히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홍군이 중국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면 이번에는 그 막강한 우리 동포 군대의 마땅한 용처를 새로이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민족으로 된 막강한 병력을 내부에 안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불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이 한반도로 그 병력을 내려보내요. 위험스러운 짐을 벗어 버리고자 할 것이네. 그래서 나도 장차의 일을 심히 근심하고 있는 판인데 자네가 능히 여기서 그 정세를 분석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구먼. 자넨 역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네. 신석우는 다시 한번 이중성의 예리한 통찰에 감탄을 발했다. 신성우가 열을 올리며 중국의 정세를 말하자 이중성은 이야기를 완전히 중국적으로만 끌고 나가며 밤을 새웠다. 신석우는 이중성의 그루한 수작을 다 들어주고 대답하면서 비위를 맞춰줬다. 하지만 어느덧 날이 밝아오자 신석우는 그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이중성의 회유에 나서기 시작했다. 어이하감, 차역진, 난역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때이든 혼란스러운 때이든 부름이 있으면 나아가서 벼슬을 해야 하네. 그래야 군자의 리상을 펼 것이 아닌가. 군자가 다들 자네처럼 나아가지 않고 소인만 나아가서 요직을 차지한다면 대체 이 나라, 이 민족은 무슨 꼴이 되겠는가. 그러자 마냥 회피하고 있을 수 없게 된 리중성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 이 일을 우리 두 사람의 뜻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신명께 물어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태인에 관악묘가 있네. 누구나 알다시피 관운장은 역사상 가장 의리를 존상한 분이 아니신가. 바로 그 관운장의 혼령께 나의 거취를 물어보자는 것이네. 태인 관악묘에 사람을 보내어 첨서를 뽑아보자는 말이군. 신석우가 맥이 빠져하는 말이었다. 바로 그걸세. 첨서가 길하면 자네를 따르겠거니와 만일 길하지 않으면 자네가 내 뜻을 따르기로 하자는 것이네. 이에 신석우가 별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세. 이때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김택성, 권중백, 김노달 등 이중성의 쟁쟁한 제자들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스승의 상경을 애원하였다. 그 중에 다만 김노달이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었으나 내심이론 스승의 상경을 바라지 않고 있었다. 리중성은 바로 그 김노달로 하여금 대신 첨서를 뽑아오도록 하였다. 신석우는 도백으로 하여금 김노달을 따라가 대신 그 첨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리중성과 신석우는 이런저런 화제를 다 물리치고 바둑을 두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여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이 태인 관악묘를 다녀왔다. 그런데 이들이 동네에 들어오는 거동부터가 벌써 확연히 달랐다. 김노달은 어깨를 쫙 펴고 의기양양하게 걸어왔고 전라북도의 제일 어른이라는 도백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힘없이 걸어왔던 것이다. 김노달이 스승 리중성과 대사 신석우 앞에 이르러 첨서의 괴사를 말했다. 소치살림 흉악주 설량무사 고전우. 이 점괘를 풀이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휘파람에 모인 산림의 흉악한 무리와 어울리면 선량하고 무사한 이가 괴롭게 들볶여 근심하리. 이는 정령 신통하게도 관왕묘의 신명이 리중성의 처지를 제대로 알려준 것이었다. 즉 여기서 휘파람에 모인 산림의 흉악한 무리는 이승만 일당을 뜻하고 선량하고 무사한 이는 바로 리중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점괘의 지시에 따라 거취를 정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서구는 더 이상 리중성을 달랠 수가 없었다. 리중성의 제자들도 스승의 상경을 권할 수가 없었다. 하여 신서구도 돌아갔고 청운의 꿈을 안고 달려왔던 리중성의 제자들도 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로 리승만은 과연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등의 민족 지도자를 차례로 제거하고 김구 선생까지도 제거하였다. 드디어 그 살기를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리중성은 김구 선생이 저격당하기 몇 달 전에 일토중, 중토중을 알아야 한다는 인정상관의 말씀을 듣고 당장에 느끼는 바가 있어 승복 한 벌을 만들어가지고 김구 선생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선생께 공주 마곡사에 들어가 3년 동안만 숨어 있으라고 권고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래와 교례를 너무나 사랑하신 선생께서는 설마 하고 듣지 않다가 급기야는 화를 당하시었다. 그러한 리승만의 살기는 결국 6.25라는 전대미문의 대참살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이중성이 염려하던 바대로 중국에서는 홍군의 동북 야전군 사령관 임표가 만주 지역의 우리 동포들을 회유하여 10만의 정예병을 편성하였다. 그 10만의 조선군단은 1948년 4월에 요심전투에서 47만의 국민당군을 괴멸시키고 불과 몇 달 만에 전 만주 지역을 석권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는 북경과 천진을 함락하여 화북의 전 지역을 점령하고 4월에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남경을 함락하였다. 여름에는 양자강을 도하하여 무한, 장사, 광주를 다 함락했다. 급기야 장개석이 대만으로 축출되기에 이르렀다. 대개 국민당 정부가 1년여 만에 그처럼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국민당이 민족 지도자 이공박, 문일다 두 사람을 암살함으로써 온 인민의 분노를 샀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역시 1등 공신은 조선군단이었다. 홍군은 이렇게 조선군을 앞세워 중국을 통일하고 나자 그토록 막강한 조선군단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하여 모택동은 김일성을 불러 조선혁명을 약속하고 임표는 조선군단 지휘자들에게 너희가 우리 중국도 인민해방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너희 조국도 인민해방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너희 조국의 남반부 인민은 일제보다 더 무도한 정권에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다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다. 너희가 이제는 바야흐로 너희 조국을 위해 투쟁할 때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조국의 인민해방을 위해 투쟁한다면 우리는 모든 물자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하며 부추겼다. 그러자 조선군 지휘자들은 다 감격하여 환히 용약하고 남반부 인민해방전선에 나섰던 것이다. 때마침 미국 측에서 저희 마음대로 갈라놓은 한반도가 저희들의 방위 영역이 아니라는 말을 공언하고 남반부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해갔기 때문에 더욱 쾌재를 부르고 진격해 올 수 있었다. 이렇듯 리승만이 동족상잔의 살기를 불러일으키자 당시 이 남쪽에서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흔히 좌익에 가담하여 인민해방을 부르짖다가 다 죽음을 당했다. 리중성의 제자들 중에도 권중백, 신부남, 김택성 등이 좌익에 가담하여 활약하다가 권중백, 신부남 등은 다 죽음을 당했고 다만 김택성이 절간에 들어가 중이 됨으로써 능히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뒷날 김택성은 타노라는 법명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불학으로는 세계 1인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근세 불학의 1인자였을 뿐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 이래로 아직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화엄경 주회를 하기도 한 사람이다. 그랬어. 지금도 불가에서는 누구나 다 단허는 화엄경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바로 독립운동가 김홍규의 아들이었고 리중성이라는 기인에게 학문을 익혔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다. 18. 탄핵을 선포합니다.